방어 분석은 억압, 정상, 그리고 불안이 출판된 바로 직후부터 분석가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주제다. 이 주제에 대한 선구적 책자는 자아와 방어 기제, 그리고 정신분석 기법상의 문제들이다. 여기서 억압 증상 그리고 불안이라는 이 논문은 프로이드의 논문으로 아주 유명한 논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책자들은 자아와 방어 기제, The Ego and the Mechanisms of Defense라는 책은 안나 프로이드, 프로이드의 따님이 쓴 유명한 책이고, 그리고 정신분석 기법상의 문제들, 이건 프로이드가 아니고 1941년은 페니첼이에요. 페니첼, 이거 잘못 옮기신 거예요. F-E-N-I-C-H-E-L, 페니첼. 그래서 그 정신분석 기법상의 문제들은 페니첼이 1941년에 저술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안나 프로이드의 자아 방어 기제라는 논문이나 책자와 그리고 이 페니첼이 쓴 정신분석 기법상의 문제들이 아까 1926년에 프로이드가 출간한 억압 증상 그리고 불안에 대한 논문 이후에 가장 중요한 저작들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저도 프로이트가 1941년까지 살았었나? 예, 살짝. 갑자기 이게 방어분석 번역본을 보니까 나도 어롤해가지고 지금 원문을 확인했어요. 네. 네, 위 책들의 출판 이후 본 주제는 끊임없이 분석가들의 관심이 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근대 정신분석의 기법과 그 전의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을 고른다면 방어에 대한 분석 이상 좋은 것이 없을 것이다. 그것이 없다면 분석이 초기에 그러하였듯이 본질적으로 이드 분석에 불과하다. 웰더가 이야기했듯이 1920년대의 분석가의 일은 각 환자에 있어서 리비도가 고착된 숨겨진 부분들을 발견하여 그 고착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오늘날의 분석가들은 환자의 억압되어진 유아적 욕구, 즉 고착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서 그와 같은 욕구가 낳는 불안과 그 불안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 문헌상 방어에 대한 분석 기법에 관련된 사항들을 보면 방어를 통해서 저항하거나 맞서고 있는 본능적 파생체들을 분석하기 전에 그들 방어를 먼저 분석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권고사항은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깊이 있는 것을 분석하기 전에 표면에 있는 것을 해석 또는 분석하라는 일반적 원칙의 예로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방어는 좀 더 표층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이 방어하고 있는 소원보다 좀 더 쉽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고사항이 적용되는 많은 예들이 있다. 예를 들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싶을 만큼 몹시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는 한 환자에게 당신은 마음속으로 이미 살인자예요 라고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잘해야 믿으려 들지 않는 정도이고 최악의 경우는 몹시 화를 내거나 치료를 그만두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와 같은 환자를 분석하는 데 있어 실제로 치료자가 하는 일이 방어를 통해 저항하는 본능적 파생물에 대한 언급을 하기 전에 그 방어들을 어떻게 해석해 줄 것이냐 하는 의문이 남게 된다. 여기서 조금 이해를 하자면 과거에는 이고 사이클러지가 발전하기 전에는 이드 사이클러지라고 부를 수 있죠. 그리고 원본능.
원본능 세계인 이디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욕동이라고 하는 것,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 욕동, 이런 무의식 속에 있는 이런 욕동적인 요소를 바로 해석하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그런 방법에 한계가 있어서 거기서 진전되어 온 게 방어 분석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 방어 분석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일반적인 얘기로 방어를 하고 방어 분석을 하면 그 다음에 이드 분석을 한다.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찰스 브레너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한 예로서 2장 끝에서 기술되었던 환자에게 해준 해석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 환자는 자신의 비위를 건드린 사람에 대해 화가 나 있다는 사실의 인식을 피하기 위해 자신에 대해 화를 내거나 자신을 책망하곤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화를 낸다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와 같은 상투적인 문구를 즐겨 사용하였다. 전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의 분노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어하고 있다는 추론 또는 이해를 몇 달이란 기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 환자에게 해석해 주었다. 이게 바로 방어에 대한 분석을 명확히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나 해석이 환자가 사용한 방어에만 국한된 것은 결코 아니다. 분노에 대한 방어뿐만 아니라 저항하고 있는 본능 파생체, 즉 분노에 대한 언급도 포함하고 있다. 매 해석마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한 일이나 해주지 못한 일에 대해서 환자가 화가 나 있음을 언급하여 주었다. 매 해석의 주된 강조점은 최소한 나의 생각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 비난적이고 격분한 생각으로부터 자신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 자신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지만 이와 더불어 사용하고 있는 방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저항하고 있는 욕동 파생체에 대한 언급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욕동 파생체보다 방어를 먼저 해석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둘 다 동시에 해석이 되어진 것이다. 역동 파생체만 해석하고 그것에 대한 방어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기술적인 오류다. 방어에 대한 해석만을 하고 무엇을 저항하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찰스 브레너 입장에서는 모든 심리적인 현상이 타협형성이라고 본다면 타협형성을 하는데 어느 한 요소만 가지고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역동파생물이라고 하면 드라이브에서 나오는 드라이브 데리베티브스, 여기서 역동파생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성애적인 것과 공격적인 것들이 있겠죠. 거기서부터 또 여러 정서들이 있겠죠. 아까 얘기한 분노랄지 사랑의 정서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정서나 소망이나 판타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어를 사용할 수 있고 억압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승화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면 정반대되는 정서를 가지고 방어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분열기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투사를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모습으로 방어들이 일어나는데 그냥 방어 현상만을 방어를 한다면 무엇에 대한 방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방어냐가 한 세트가 되기 때문에 방어만을 분석할 수는 없는 방어는 무엇에 대한 방어가 따르기 때문에 그럼 역동파생물이라고 하는 개념과 함께 간다는 거죠. 근데 보통 과거에는 이 방어 분석을 하지 않을 때는 역동파생물에 대한 해서 너 안에는 누구에 대한 질투가 많다. 넌 누구에 대한 분노가 가득하다. 너의 공격 충동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사이키 전체가 어떤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떤 타협형성 속에서 이런 게 일어나는지를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 않고 이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역동 파생물, 너의 소망은 이런 거야. 너는 사랑받고 싶은 소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너의 공격 성향 때문이야.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바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역동 파생물만 어떨 경우에 그게 맞는 얘기일지라도 듣는 사람에게 납득, 내담자 입장에서는 선뜻 다 수용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걸 내 안에 있는 이게 대부분 무의식이기 때문에 무의식의 내용이 무의식으로 나오는 내 소망이나 판타지나 근데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대로 성애적이거나 공격적인 어떤 역동과 관련돼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대부분 억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담자가 쉽게 알 수 없는 건데 상담자가 그 부분을 바로 해석하는데 이 방어에 관한 것을 설명하지 않고 바로 역동 파생물에 대한 얘기만 할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내담자 입장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찰스 브레너의 얘기는 역동 파생물만을 바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때는 방어와 역동 파생물을 함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범위를 좀 더 넓힌다고 한다면 결국 모든 심리현상의 타협형성이라고 한다면 타협형성의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 해석해내지 못하더라도 그 타협형성에 관여되는 여러 요소들을 다 해석해서 다루어져야 되겠죠. 똑같은 연속적인 해석에는 역동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원론적인 해석도 포함된다. 이 경우 기원에 관한 해석의 일부는 회상된 기억에 또 일부는 재구성의 기초를 둔 것이다. 몇 달이 지난 후 환자가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억한 일이 있다. 그는 강의 씨를 소란스럽게 한 것으로 잘못 의심을 받아 교장실에서 몇 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고 마침내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죄가 있는 것처럼 자백해 버린 일을 기억해냈다. 이미 말했듯이 이 기억은 환자가 사용하는 특정한 방어 방식의 근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다. 즉, 이 장에서 기술한 환자가 5세 때 병원에서 겪었던 경험의 중요성에 관한 추론을 제시하고 지지해 준 셈이다. 교장실에서의 경험을 기억해낸 바로 뒤에 환자는 다른 측면의 갈등적 요소, 즉 자신이 갖고 있는 불안의 내용에 관해서 깨닫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내용이 그의 연상 과정 중에 출현함에 따라 나의 해석도 이 점을 다루게 되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화를 내게 되면 자신이 거절당하거나 사랑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였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누가 항상 화를 내는 사람을 가까이 두렵고 하겠는가가 그가 생각하는 방식이었다. 얼마 동안은 별다른 확신이 없어 그와 같은 생각이 자신에게 무언가 의미하는 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점차 오랫동안 가져왔던 부인에 대한 불만과 그녀에 대한 비난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할 수 있게 되면서 그는 정말로 외롭고 사랑받지 못하며 불행하다고 느끼기 시작하였다. 인생은 자신과 관계없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보통 비참한 뿐이고 행복이란 없었기 때문에 인생이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기까지 하였다. 그는 분석과 나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 했지만 대부분 자기 비난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가끔은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하루는 몹시 낙담하여 다음과 같이 물었다. 4살 때 일어난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뭘 바라느냐고요? 몰라요. 항상 항생제를 줘서 나를 낫게 하는 거겠죠. 독자들은 환자가 5살 때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게 된 이유가 성홍열, 박테리아 감염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당시에는 항생제를 구할 수가 없었다. 만약 항생제가 있었더라면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항생제가 소개된 지 몇 년 후에 그 병원은 더 이상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문을 닫게 되었다. 지난번 내가 환자에게 그의 입원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 위에서 방금 제시한 연상이 있기 10일 전이었음을 추가하고 싶은데 그때 내가 이야기한 것이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틀림없이 남아 있었던 것 같다. 모든 것을 종합하여 다시 설명해 볼 때 이와 같은 반응과 연상은 환자가 갖고 있는 갈등의 정확한 성격과 불안의 특정 내용을 결정하는데 5살 때의 병원 입원과 4살 때의 부모와의 결별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추측을 부가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갈등의 성격은 사랑에 대한 갈망, 본능 파생체이며 불안의 내용은 갈등과 관련된 위험, 외로움과 절망이다. 분석의 진전 과정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간단한 예는 깊이가 있거나 예외적인 것은 아니지만 실제 갈등에 대한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분석가는 도식적으로 방어에서 역동 파생체 쪽으로, 현재에서 과거로 덜 중요한 것으로부터 더 중요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다른 정신 분석가들이 해석하는 기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해석에 순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찰스 브레너는 실제 본인이 임상체험 속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찰스 브레너의 입장이 현실적인 것으로 보여요. 해석이라는 게 몇 가지 사항들을 분리해서 해석을 하거나 혹은 어떤 시퀀스를 통해서 표면적인 것을 먼저 해석하고 나중에 그보다 더 깊은 심층적인 것을 분석한다. 이렇게 도식화할 수 없다고 보여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동시에 함께 봐야 될 사항인 게 대부분의 상황일 것으로 보여요. 반대로 치료자는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첫째로는 환자의 갈등의 성격과 근원에 대한 이해, 즉 추론에 의해서, 둘째는 환자의 연상을 통해 나타난 관련성이 있거나 새롭거나 확정적인 정보에 따라 해석을 한다. 방어, 역동, 불안, 죄책감, 그리고 타협 형성은 현재 기능하고 있는 측면과 역사적 발달 측면 모두에서 그것들이 환자의 연상에서 떠오르는 대로 개별적으로 혹은 서로 혼합하여서 해석되는 것이지 어떤 도식적 공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순서로 어떤 방법으로 해석이 되어지든 간에 환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용어의 분석적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자신의 무의식적 소망과 직면되었을 때 덜 유화적이고 보다 어른스러울 수 있도록 그 중에서도 두려움과 죄책감을 덜 느낄 수 있도록 환자를 도와야 한다. 다른 정신적 갈등 요소의 분석과는 분리된 것이지만 방어 분석이란 말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게 할 위험성이 있다. 방어 분석은 이드 분석 및 초자아 분석과 마찬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 타협 형성이 정상, 꿈, 환상, 성격 특성 또는 실행 중 무엇이든지 간에 그 타협 형성과 갈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무엇을 분석하든지 간에 그것의 발생에 기여를 한 방어에도 필수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따로 독립적인 방법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교육상 이렇게 분류를 하거나 우리가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자 분석, 이드 분석, 방어 분석 이렇게 구별해서 하지만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떼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타협형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편의상 이렇게 분리해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것은 주로 방어 분석에 대한 언급과 함께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해석의 순서에 관한 것이었다. 이 외에도 많은 분석가들이 논의해온 또 다른 논쟁거리가 있다. 간략하게 말해보면 증상이 분석되었을 때 방어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해보면 환자의 증상이나 특징적인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특정 방어나 방어 패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와 정신분석이 이루어지는 동안 방어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것이다. 논의에 대한 답변과 그와 같은 변화가 생기는 이유를 입증하기 위해 한 임상 예를 다시 들기로 하겠다. 29세의 여자 환자로서 분석을 6년 동안 받아오던 중이었다. 환자의 분석 전과 분석 받을 때의 병력과 관계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분석을 받기 전에 그녀는 여자와만 성관계를 가져왔다. 성관계를 하는 동안 그녀의 행동은 1. 아버지에 대한 성욕과 2. 어머니와 결혼한 언니에 대한 질투와 적대감 그리고 3. 자신이 남근이 없다는 분노와 수치감을 부인하려는 무의식적 욕구에 의해 지배되었다. 예를 들어 여자와 성관계를 할 때 자신이 마치 남근을 가지고 있고 여자를 포옹해주는 남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환상이 있었으며 그와 같은 것은 분석받기 전에는 무의식적 내용에 속했다. 분석받는 동안 환자는 처음으로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환자는 성관계를 갖는 동안 남자의 성기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의식적인 수준의 환상을 가끔 갖거나 성기가 파트너의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의 일부라고 상상하는 때가 있었다. 이와 같은 이성과의 성관계는 분석가에 대한 성적 갈망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무의식적 욕구에 의해 이루어진 동성과의 성관계 속에 섞여져 있었다. 분석받기 전에 아버지에 대한 무의식적 성욕을 방어하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동성과의 성관계에서 남성 역할을 함으로써 분석가에 대한 성적 갈망을 방어할 수 있었다. 이런 사례들은 실제 임상에서 드러나요. 분석을 하는 동안에 사창가를 찾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이라틱 트랜스퍼런스가 일어나는데 이게 너무 강렬해서 성적 욕동이 너무 강렬하게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무의식적 방어가 사창가 출입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묘하게 아주 또 독특한 경우에는 분석가 사무실에 오기 전에 사창가를 들려서 오는 사례까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의식적인 방어라는 게 굉장히
파워풀하게 사람들의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관계하던 시기에 그 여자 환자는 한 번 더 동성과의 성관계를 가졌다. 그것은 분석가가 휴가를 보내기 위해 떠난 직후인 수개월 전의 일이다. 의식적으로는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와의 관계를 끊으려 노력하였지만 분석가에 대해 몹시 분개하면서 분석가의 감정을 자극시키려 하였다. 분석가가 환자에 대해 공정하게 처신하지 않았으며 환자의 입장은 전혀 고쳐지지 않는다면서 불평하였다. 한 번은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할 때 종종 말을 끊었는데 분석가가 무슨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분석가는 마침내 그녀가 부모로 하여금 어떤 입장을 취하게 해놓고 그것을 자신이 반항할 수 있는 구실로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치료자로 하여금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말하게끔 유도한 후 그것에 대해 반항코자 하려 한다는 것을 언급해 주었다. 이와 같은 해석 외에 과거 적절한 때가 올 때마다 여러 번 해석을 해 주었기 때문에 환자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즉 전생애 동안 부모에 대해 가졌던 그러나 지금은 분석가에 대해 갖고 있는 분노는 자신이 남근을 갖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이며 또한 환자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바랬던 것처럼 아들로 태어났다면 틀림없이 받았을 사랑을 아버지나 분석가가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내용은 덧붙이지 않았다. 환자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위의 내용은 전이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사랑받고 싶고 남근을 갖고 싶은 환자의 소망과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죄책감을 덜 느끼기 위해서 즉 초자로부터의 질책을 피하기 위해서 투사라는 기전을 통해 분석가에 대해 가졌던 분노 감정을 분석가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돌렸던 것은 이와 같은 소망의 좌절과 관련되어 있다. 지금까지 기술된 경우에서 해석이 환자에게 미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동안에 그 여자 환자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였다. 1. 동성과의 성관계를 그만두었다. 2. 의복이나 태도에 있어서 좀 더 여성스러워졌다. 3. 남성과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다. 4. 거절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 같은 나이든 남자 동료에게 제자로 자신을 받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5. 분석가에 대해 덜 화를 내었고 오히려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6. 무서운 꿈을 꾸었는데 분석을 받는 카우치에 누워있는 동안 성적으로 흥분이 되는 생각과 연관된 것이었다. 7. 어머니와 언니, 일생 동안의 경쟁자, 그리고 결혼한 여자친구에 대한 분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8. 그녀가 5살 때 아버지와 친해지기를 몹시 원했던 감정이 있었음을 기억해냈다. 이 경우 해석에 의한 중재로 인해 환자의 연상, 꿈, 행동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경우가 되겠다. 확실히 효과적인 해석이 방금 기술한 경우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전에 여러 형태로 수차례 해석이 행하여졌으며 그 결과 현재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본 정례는 분석 과정에서 어떻게 방어가 변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조금 전에 기술한 해석이 환자의 방어에 일으켰던 변화는 무엇인가? 해석이 있기 전에는 환자가 분석가에 대한 애정과 성적 갈망을 장악하지 못하였음을 독자들은 기억할 것이다. 오히려 분석가에 대해 화를 냈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반동 형성에 의해서 사랑을 분노나 정오로 치환함으로써 자신의 애욕적인 소망을 방어한 것이 된다. 경쟁자로 보았던 여성에 대해 갖는 질투와 분노감 역시 반동 형성에 의해 다루어짐으로써 그와 같은 여성에 대해 갖는 부정적 감정들을 의식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자신이 갈망하며 성적인 흥분을 일으켜주는 여자와 성관계를 맺었던 것이다. 여기서 지금 찰스 브레너가 반동 형성의 두 가지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죠. 반동 형성이라는 게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데 어쩌면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증오를 표현하고 증오를 표현하지 못하는 대신에 오히려 사랑 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반대되는 정서를 오히려 갖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죠. 그 방어가 여러 다양한 측면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환자에게 어떤 방어가 일어나고 있는지는 구체적인 케이스에서 볼 수밖에 없겠죠. 남성을 거세하고 복수하고 싶은 소망은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졌다. 그 여자 환자는 분석가가 자신을 확대하거나 속이는 것으로 느꼈다. 즉 자신의 분노를 분석가에게 투사하였다. 남성을 거세하고 복수하고 싶은 소원을 처리하려는 그녀의 무의식적인 노력에 관여한 또 하나의 방어는 동일시다. 즉 그녀는 자신이 갖는 성관계에서 남성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5세 때 아버지와 친해지고 싶었던 감정의 기억은 오랫동안 억압되어 왔고 그 억압은 해석이 이루어진 후에야 풀려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문제의 해석이 있기 전에 환자는 자신의 본능적 파생물과 초자아의 요구를 방어하기 위해 억압, 반동 형성, 투사 및 동일화를 사용하여 왔다고 말할 수 있다. 분석가가 해준 해석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 것도 이와 같은 방어들이다. 그러면 해석에 의해 방어들이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되었는가? 먼저 환자의 반동 형성 패턴이 변화하였다. 즉 동성과의 관계를 끊고 남자와의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언니, 결혼한 여자친구와 같은 경쟁자에게서도 여러 차례 화를 냈고 분석가에게는 전보다 덜 분노를 느꼈고 그와 가까워지고 싶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여성에 대한 분노를 떨쳐버리기 위해 동성애를 갖고 남성에 대한 연정을 떨쳐버리기 위해 화를 내는 반동 형성이 둘 다 많이 줄어들었다. 둘째로 억압되었던 아버지에 대한 오이디푸스적 소망이 약간 늦춰지게 되었다. 동시에 그것에 관련된 많은 다른 기억들은 안전하게 억압된 채로 유지되었다. 즉 억압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고 감소된 것이다. 셋째로 그녀의 새로운 스승이자 존경해야 하는 나이 든 동료들을 동일시함으로써 그 사람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넷째로 분석을 받는 침상에 누우면 성적으로 흥분이 된다는 생각을 표현할 때 감정의 분리가 명백해졌다. 불안한 꿈을 연상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이와 같은 생각을 표현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겠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결혼한 여자친구에 대해 화를 낸 것에는 전치라는 기전이 작용하였다. 왜냐하면 화를 냈을 당시 실제로는 어머니에 대해 화가 나 있었고 친구는 대치적인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석이 있은 후에 환자가 사용하게 된 방어는 억압, 동일화, 감정의 분리 그리고 전치라고 말할 수 있겠다. 환자에게 해석을 해줌으로써 일어난 방어의 변화를 항목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남성을 동일시하려는 것은 상당한 변화와 더불어 지속되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뒤에 논의할 것이다. 2. 해석이 있은 후에 것의 욕구는 이전처럼 투사되기보다는 억압되었다. 3. 이성적 욕구에 대한 반동 형성은 많이 감소되었고 일부는 감정의 분리로 대치되었다. 4. 어머니와 언니를 향한 증오심에서 비롯된 반동 형성도 많이 감소되었고 일부는 전치라는 방어 기제로 바뀌어졌다. 5. 억압된 웨브티스적 욕구와 기억이 부분적으로 풀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방어의 변화를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겠는가? 병적인 방어가 사라졌다거나 정상적인 방어로 교체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는 좀 더 유화적인 방어가 덜 유화적인 것으로 바뀌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중 어떤 것도 관찰된 자료로 보건대 적합치 않은 것 같다. 예를 들어 남성을 동일시하려는 방어는 분석 전과 후 모두 다 존재하였다. 해석이 있기 전에 이와 같은 동일시는 그녀의 성적인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여성에게 구애를 하고 성관계를 맺는 동안 자신은 남성의 역할을 하였다. 해석이 있고 나서는 동일한 방어 기제가 직업적인 행동으로 표현이 되었다. 그녀가 존경하는 남성으로부터 기술을 배우고 전문성이라는 연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자가 되고자 하였다. 다른 말로 하자면 분석 전후의 모든 경우에서 그녀의 행동을 결정지은 것은 그녀의 여성적이고 근친상간적인 소망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남성과의 동일시인 것이다. 물론 그것은 그녀의 남성적인 소망도 만족시켜 주었지만 지금 토의되고 있는 내용과는 무관하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의 행동에는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좀 더 성숙해졌고 공정하고 이야기하자면 좀 더 정상적으로 된 것이다. 해석이 있기 전에 그녀의 남성 동일시는 동성관계로 표현이 되었다. 해석 후에는 그녀의 스승이었던 나이든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그녀는 현실적으로 보상적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으로 그 사람과 직업적으로 겨루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일시라는 방어 그 자체는 어떠한가? 남성을 동일시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다. 스승의 전문직이라는 연장은 명백히 남근을 상징하며 그것의 사용법을 배우고자 하는 것은 마치 자신이 남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무의식적인 환상을 표현하는 것이 된다. 행동 양상, 타협 형성은 전체적으로 좀 더 성숙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지라도 방어로서 사용할 수 있는 동일시는 해석이 있은 후에 덜 유화적이거나 좀 더 정상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반동 형성이라는 방어를 살펴볼 때도 비슷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이 방어는 틀림없이 감소되었다. 동일시처럼 변하지 않는 채 계속 지속되지는 않았다. 대신 일부가 감정의 분리와 전치로 교체되었다. 이와 같은 교체가 반동 형성보다 덜 병인적이라거나 덜 유화적이고 덜 퇴행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억압이라는 방어를 생각해내보자. 해석 후에 한 가지 면에서 확실히 억압의 해소가 일어났다. 5세 때의 근친상간적인 기억이 처음으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나 억압이 더욱 강해진 다른 측면도 있는데 분석가에 대한 환자의 거세 욕구가 전에는 투사를 통해서 저지된 반면 해석 후에는 억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그것이다. 이 경우 해석이 있은 후에 투사하는 방어 기제가 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병적인 방어가 될 수 있는 억압이 그 자리에 출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경을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다고 본다. 전체적인 갈등과 분리시킨 채 각각의 방어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한 정신 분석으로 빚어지는 방어의 변화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방어를 그와 같이 분리하여 생각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갈등의 한 부분으로서 생각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토의해온 사례에서 해석이 환자의 방어에 미친 결과를 요약해보자면 해석이 있은 후에는 그 전보다 자신의 양성적 웨디푸스적 소원 파생물들을 보다 잘 참아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근친상간적인 욕구에 대한 방어가 해석 후에 좀 더 약화된 것이다. 그와 같은 욕구의 파생물들을 정리해보면 분석가에 대한 애정, 분석가의 사랑을 받고 싶은 갈망, 어린아이였을 때 아버지에 대해 가졌던 애정과 아버지의 사랑을 동경했던 기억, 나이가 많고 자신이 존경해야 되는 남자와 가까워지고 그의 제자가 되고 싶은 소망, 남성을 유혹하여 성적인 관계를 갖고 싶은 욕구, 경쟁자적인 여성에 대한 분노 등이다. 동일한 생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해석이 있은 후에는 불안과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서 그녀의 본능적 파생물들을 방어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해석 전에는 그와 같은 파생물들이 너무 위협적이고 죄책감을 유발시키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견디어낼 수가 없었다. 여기서 그러나 여기서 예, 보시면은 전체 각각의 방언을 아주 다양하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 이론으로 끌어낼 수 없다는 얘기죠. 어떤 방어가 해석을 하거나 치료가 진전되면서 좀 더 건강한 방어로 바뀐다거나 더 성숙한 방어로 바뀐다 이런 이렇게 일반화해서 볼 수 없는 거고 방어는 해석 전이나 해석 후나 치료의 진전이 있으면서 계속 동일한 방어가 반복되기도 하고 또 다른 방어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게 그 방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분리해서 심리적인 타협성 전체하고 분리해서 방어 하나씩 분석하고 그게 어떤 게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않았던 방어가 바람직한 것으로 바뀐달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타협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방어들이 어떤 해석이나 다른 인터벤션 전과 후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떠나서 방어의 변화를 보는 것은 실제로는 의미 없는 일일 수 있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섬세하게 다양한 여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그 분석은 찰스 브레너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 번의 해석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오랫동안 여러 측면의 해석들을 결과적으로 이런 변화가 이끌어지는데 이걸 조금 해석 전, 해석 후로 지금 나누고 있는 것도 굉장히 아티피셜이죠. 왜냐하면 해석이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해석들이 여러 개가 뭉쳐진 이후에 어떤 변화가 왔다. 방어의 변화가 오거나 갈등의 변화가 오거나 여러 모습들이 치료 진전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 자체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조금 아티피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이론으로 방어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보다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전체적인 타협형성의 과정 그리고 그 타협형성이 이 내담자에게서는 과거에는 어떤 의미를 가졌고 지금은 어떤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특히 역동 파생물들, 그리고 우리의 성적 역동이나 공격적 역동으로부터 되는 파생물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성적이나 공격적인 팬터시나 그런 충동들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이것을 견뎌내기가 힘드니까 이걸 방어하는 게 굉장히 강렬한 방어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해석이나 통찰이 늘어나면서 방어할 필요성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역동 파생물에 대한 우리가 톨러런스라고 할까요? 그걸 감내할 수 있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있어도 괜찮아진다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방어는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다른 쪽에서 얘기하면 보통 이건 불안의 정서하고 관련시켜서 얘기를 하죠. 어떤 여기서 불안이라는 요소인데 역동 파생물이 무의식적인 것들이 의식에 가까워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무의식적인 방어가 일어나는데 보통 무의식적인 방어가 일어나는 건 불안 때문이죠. 불안이라고 하는 건 앵사이티가 어떤 이 방어를 일으키는데 방어를 일으키게 하는 앵사이티 레벨이 어떤 사람은 앵사이티가 조금만 불안이 조금만 생겨도 이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여러 가지 방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분들은 상당한 불안까지를 견뎌낼 수 있을 만큼 이게 불안에 대한 내성이 강해진다. 톨러런스가 강해진다고 하면은 여기서 방어가 이전보다 훨씬 더 감소한 형태 그리고 방어 양식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이 역동의 변화 혹은 방어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갈등 구조가 과거의 갈등 상황과는 조금 더 완화된 갈등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불안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즉 톨러런스가 높아지고 어떤 역동 파생물에 대해서도 그것 자체에 아주 압도되는 이런 일들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정된 심리 상태로 가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추론을 하면서 우리 따라가 보죠. 해석 후에는 동일한 욕구와 질투심에 대한 반응은 역동 파생체와 방어 사이에 이루어진 타협 형성이 좀 더 만족감을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덜 방어적으로 되었다. 그러나 아무런 방어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 것은 아니다. 반대로 해석 후에 그녀가 보인 양성의 웨디푸스적 소원에 대한 반응도 역동 파생물과 방어 간에 이루어진 타협 안으로서 해석이 있기 전과 마찬가지로 근친상간적인 파생물에 대한 소위 병인적 방어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새로 형성된 타협안이 정리의 것과 중요한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역동의 파생물과 방어 간의 타협 형성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에서 서로 느낀 것들 잠깐 나누고 가죠. 그 해석도 어떻게 다양한 레벨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양한 어떤 행동적인 어떤 그런 형태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방어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치료사나 어떤 내담자에 해당하는 어떤 개인을 볼 때 방어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부분을 이루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레벨의 방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심층적인 아까 지금 용어가 제가 읽으면서도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심층적인 정말 원인에 해당되는 어떤 동기가 있는 것을 찾는 것이 더 오래 걸린다고 하지만 그것을 덮고 있는 돌에 해당되는 것이 그 내담자한테는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어떤 사례에서는 이 심층적인 것을 잠깐 해석에 의해서 다른 치료 선생님이 보여줬는데 그것이 다시 나올까봐 그 내담자가 정말 무거운 돌을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덮고 꽉 누르고 있는 몇 년 동안 그것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얘기한 거 아마 genetic interpretation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원론적인 해석이나 역동적인 해석 이런 다이내믹한 인터프리테이션이나 혹은 genetic interpretation 이런 것들은 좀 심층적인 해석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 심층적인 해석을 하면은 좀 증상이 나아지지 않을까는 굉장히 좀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적인 어떤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저는 그 내담자에 해당되는 그 분을 보면서 차라리 저 돌을 덮고 그냥 그 위에 앉아가지고 여생을 마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게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현대적 주선에서 해석을 사용해서 도움이 되는 경우는 사용하지만 motivational interpretation이라는 개념을 써요. motivational interpretation이라는 용어 자체는 성숙을 위한 해석이라는 얘기예요. 그 해석을 하는 것은 성숙에 도움이 되는 경우만 하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해석을 가지고 있어도 내담자의 성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금 해석하는 지금 시점에서 해석이 이 사람의 성숙에 그러니까 머추레이션의 개념을 이모셔널 머추레이션이라고 친다면 정서적인 성숙함으로 정서적인 성숙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현재에서는 그건 지금 해석할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석의 시점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프리어더퍼나 보드라인 레벨에 있는 분들 혹은 자기애적 성격이 강한 분들은 해석 자체가 너무 정확한 해석을 초기에 하게 되면 오히려 치료 파괴적인 경향이 있거나
더욱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어만 더 강화할 가능성도 있어지죠. 그러니까요. 그게 어떤 그릇이라는 용어를 쓰기는 좀 그런데 그 내담자가 그것을 자기가 소화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탐구하고 그것을 다뤄나갈 어떤 그런 내적인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주 중요한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학파를 불문하고 그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봐요. 해석 자체가 도움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이 신중에 고려하지 않고 해석 자체가 맞다는 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은 그 맞는 해석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변화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외골수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섬세하게 그 해석이 지금 시점에서 이 내담자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무리인지 이걸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이 앞선 얘기한 내담자 같은 경우에도 어떤 꺼리를 찾는 거예요. 어떤 가끔가다 방어의 꺼리를 찾는 거예요. 그 탈취를 부모가 찾고. 자주 일어나요. 부모로 하여금 뭔가를 자기에게 요구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부모가 그 요구를 하게 되면 가차없이 부모를 공격해요. 자기가 예. 그러니까 아이 속에 있는 분노를 터뜨릴 수 있는 어떤 절호의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묘한 패턴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부모가 이때는 희생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그럴 경우에 그 치료사에 해당되는 치료사는 그것을 어떻게 다룰 건가? 근데 아까처럼 그렇게 내적인 어떤 근본적인 아직 그 이미 없는 경우에는 그 당면한 그것들을 그냥 소화하도록 그냥 지탱하도록 놔두는 거 해주는 것만이 그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그 상태에서 버티도록 해주는 것이. 그렇죠. 그 속에서 어쩌면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그 현재 느끼는 정서니까 그 불안을 언어로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선은 이걸 한꺼번에 빠른 시간 내에 이 모든 것을 원인까지 다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욕심이 생기면 어쩌면 그 내담자가 따라올 수 없게 되죠. 내담자는 지금 입장에서 자기 정서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오버웰름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공감해주고 그 얘기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분이 그런 정서들을 해소하면서 점차 무엇 때문에 이런 불안이 오고 있는가에 대한 통찰을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그리고 통찰을 주었을 때 그 소화할 수 있을 만큼 가려면은 일단 지금 현재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이 사람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정서적인 컨텐츠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배출돼 나와야죠. 특히 언어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버벌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하여튼 결론적으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진 것이 제가 무슨 어떤 교육하신 분 말을 듣다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리니어한 이렇게 직선적인 어떤 이 과정을 겪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굉장히 유기적인 과정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경우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심층적으로 그렇게 들어가야지 아니면 그 부분적으로 어떤 이렇게 이상적으로 가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고 그 어떤 유기적인 어떤 통합체로 보고서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제가 이 부분도 참 모호하긴 한데 굉장히 자기 표현을 하도록 받아주고 하는 것만으로 어떤 경우에는 더 심층적인 데 들어가 보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저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해석과 우리가 방어라는 그 두 단어를 지금 몇 주 동안 다뤄왔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큰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 저한테는 굉장히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절대 일어나지 않고 굉장히 중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해심 많은 태도로 이것을 다루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렇죠. 생각이
줍니다. 교과서에 있는 대로 이거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런 단선적인 것들이 아니죠. 네. 어쩌면 이건 나중에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죠. 멜라니 클라인 얘기하는 PS 포지션이라는 것, 편집 분열적 자리하고 우울적 자리가 어느 한쪽이 성숙한 자리고 어느 한쪽은 유아적인 자리 이렇게 그런 발달 단계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마음에 하나의 두 개의 층이 있어서 하나는 PS층, 하나는 디프레시브 포지션이라 이게 포지션이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숙했다고 디프레시브한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PS 포지션으로 이게 퇴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PS 포지션을 방문하고 또 어떨 때는 디프레시브 포지션을 방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을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모범 답안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서는 우리는 PS 포지션으로 가야 돼요.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아주 방어도 그래서 아까 방어가 아주 원시적인 방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위험할 때는 원시적인 방어를 다 써야 돼요. 그래서 분열이라는 기제도 필요한 거죠. 급할 때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사기를 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치고 있지만 또 좋은 점도 있으니까 내가 좀 이해해 줘야 되겠어 하다가 오물쩍 하다가 다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급할 때는 이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갈라서 이 사람하고 지금 이 사람한테 물려들면 안 된다고 딱 자를 수 있어야 돼. 나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한쪽을 이상화해서 그 디프레시브 포지션 합리적인 생각만 옳다. 그리고 원시적 이거 분열적인 상황 이것은 나쁘다 하는 것 이거 자체도 이분법이죠. 이것 자체가 분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다양한 측면들이 다 동시에 필요하다는 얘기. 유아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미성숙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유아적에도 썼지만 어른이 돼서도 그 부분이 그런 방어가 필요할 때는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어는 나는 다시는 쓰지 않는 방어가 고 나는 동일시를 쓰지 않는다거나 리액션 포메이션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고 필요할 때는 이 방어 기제를 다 쓸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단선적인 게 아니고 여기서 찰스 브레너가 얘기한 것처럼 타해 정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조금 더 건강한 타해 정상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평가해야지 어느 하나하나 방어 기제 하나 둘만 가지고 이렇게 추적할 수는 없겠죠.